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첫 번째 주제는요. 그렇습니다. 비대위의 운명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근데 한 2주 뒤에도 제가 또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얘기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근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자 우리가 처음으로 얘기해 볼 건 바로 비대위의 면면이 공개됐습니다. 비대위원들 김상훈 의원, 삼선 의원이죠.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의원이고요. 정점식, 전주혜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혁신위 대변인인데 이분이 중앙일보 편집국장이에요. 김종혁 전 국장, 김종혁 전 아무튼 혁신위 대변인이라고 저희가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행 전 대변인도 있네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어 보이고 나머지 한 두 분 정도? 김종혁 국장하고 김행 대변인 빼고는 뭐 아무튼 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 보이지 않나? 김상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랑 인연이 있어요? 뭐 가깝게 됐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대구를 좀 대표하는 정치인입니다. 아마 홍준표 시장이 시장하고 있지 않으면 네. 김상훈 의원이 대구 시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이미 네네네네. 이제 지난 과거 이야기고요. 예.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 인선 보니까요. 다음에 비대위가 무력화되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인물들로 뽑았다. 이게 뭐 혁신이냐 관리냐 이런 거 이야기할 거 없이 감내라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가처분 결과도 봐야 되지만 뭐 24일로 예정된 또 가처분에 대한 그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예. 그럼 이게 완전 무력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 그렇죠. 비대위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당헌 개정을 통해서 지금 제2차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비대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내해야 되죠. 그럼 감내의 그러면 수준이 뭐냐? 일단 뭐 다선 중진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제 나왔던 지금 현역이 아닌 분들 보면 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원 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장관으로 가든지 또 정부 고위직으로 또 그 의공으로 가시든지 예. 아니면 다음에 공천 받는데 좀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보험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예. 보험 성격이라면 좀 너무 이제 투박한 얘기지만 그것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받더라도 충분히 괜찮겠다.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이번에 누가 봐도 혁신 성향이 맞는 비대위원들은 실제로 추천을 받고도 예. 고사를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이 비대위원 구성이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인선이 어려웠다는 것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분들이 대다수 자리를 차지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만의 휴민트로 저도 어제 좀 살짝 취재를 해봤는데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뭐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원들도 사실 누가 할지 찾기가 힘들었고 거절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사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된 게 바로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발표됐다가 뭐 이제 고사했다라는 식으로 뭐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었다라는 관측은 나옵니다만 실제 뭐 연락도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경 대변인은 어떻게 좀 파악하십니까? 지금 내용이 이상하죠. 네. 뭐 본인은 연락을 받았는데 고사했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그렇죠. 연락도 못 받았다. 네. 지금 비대위 상황이 새로 구성되고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당내에서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 국민들께서 그 비대위 구성안을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준석이죠. 이준석 네네, 대표가 이준석. 네. 대표가 지금 비대위 구성하기 그 전 단계 당원 개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게 오늘 또 결과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예. 이 비대위 구성이 우리 그 전에 법원이 이것이 합법한 것이냐 라는 점을 우리가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당원 당규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 당원 당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위반이다, 위법하다라는 것이 헌법과 정당법입니다. 헌법과 정당법은 고치지 못해요. 그럼 지금 비대위 구성하는 것이 저도 지금 전문가가 그러니까 제가 뭐 율사 출신이 아니 변호사가 아니니까 네네. 변호사가 아닌 저도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주변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이 이번 비대위가
어떻게 보면은 잠시 이것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라는 얘기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차지하는 비대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나중에라도 비대위가 다시 해산이 되고 법에서 인정하지 않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좀 만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만만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만하게 좀 구성을 좀 해주세요라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추측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정기한 평론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구성된 인물들이 이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내려져도 그 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기한 평론가나 이경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저 정도 급의 정치인이라고 친다면 비대위원 수락합니까? 저는 국민의힘 자체에 가지 않습니다. 그 뭐 비대위원 아니 수락한다 그런 만다. 전제 말고 그러면 국민의힘에 이미 소속돼 있다는 네 전제로 저는 비대위원으로 가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 원판을 다시 짜자고 저는 소위 말하는 개혁 파트로 나와서 이야기하겠죠. 근본 원인이 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예.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예. 그런데 끝까지 그 단추를 깨워서 중간에 잘라가지고 봉합해보겠다고 하는 이 방식은 네. 누가 보더라도 100% 실패인데 이것이 맞다고 착각하면서 착오하면서 예.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실책하면서 밀어붙이는 저 공당 거대 여당의 행태가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낼 거냐. 그러면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이준석 저놈 완전 미운 놈이니까 축출해내야 된다는 그 감정적 동의 외에 예.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저 행위를 법원 욕하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욕하고 네. 그러면서 딱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예. 권성동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 있어요. 음. 그분 때문에 생긴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다시 윤리위까지 열어서 이준석을 죽여보겠다고 이 한국 정치 역사에 어떤 오점이 남을지 이분들은 이미 초선, 재선, 다선 중진들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윤핵관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2년 뒤에 어떻게 대통령을 처우하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다시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면서 한 개인을 실제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생각이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국민의 정서, 절차, 법, 당내 민주주의 다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순장을 각오하고 그렇게 계속 가시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죠.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제가 비대위원님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 뽑겠구나. 이런 말 할 거 뻔히 아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경 대변인.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권을 장악하려는 그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뭐 선대위에서 대통령을 옆에서 만약에 지켜보고 뭐 네. 대변인 역할이는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이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아닙니다. 네. 이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네.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의 힘이 비축되지 않고 축척이 그러니까 누적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계속 총살을 하느냐. 네. 그러면 결국 그 총살에 당신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1대1로 아마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네. 좀 체리 따보면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국 비대위를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었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이 선대위 소속이었다면 네. 이 얘기는 충분히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데 뭐 씨알도 안 막힐 것 같은 근데 뭐 역시 생각은 저분도 들죠.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일단 예. 못 들어가는 거고요. 예. 제가 민주당이 하나 좀 충고 또는 제 네네.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요? 아니 왜냐면 지금 네네.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갑자기 좀 네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그 네. 내용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닌데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국민의힘 비판할 때 저는 가능한 민주당이요. 사안별로 따로 나눠서 토론할 때는 집중적으로 토론해도 되는데 이재명을
왜 저렇게 소환 통보를 하느냐 또는 뭐 출석 요구를 하느냐 여기에 김건희 여사하고 형평성 맞지 않다는 것은 저는 평론가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심을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부당하게 하느냐는 방식은 나는 길게 보면 민주당이 이길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일단 약간 민주당의 초를 좀 치면서 이 토론의 균형을 좀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드렸던 된다? 것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주셔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안별로 따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대통령의 사적 그건 채용 그거고 이건 이거로. 그렇죠. 김건희면 김건희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문제는 이것대로 토론을 집중적으로 당과 당에서는 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최종적으로 민심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쪽 저쪽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아이고 막 싸움 보니까 귀찮아 죽겠네 나 그 판단 안 할래 라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을 놔놓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그 지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저는 정치적으로도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경대 의원님께서도 그런 반론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집권 세력이 우리의 당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검찰을 뭐 이제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검찰을 활용해서 우리 대선 주자를 이른바 당 대표를 죽이려고 드는데 물이라도 타는 게 어떠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 대변인 그 정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이 국면에서 민심의 압도적 또는 민심의 다수 동의를 받는 방식이 네. 저는 구분해서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두 이게 분의 맞다 의견,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두 분의 말씀하십시오. 의견을 다 저는 공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네. 우선 첫 번째 김건희 씨의 얘기를 했던 것은 네. 제가 뭐였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민주당의 대변인, 선대위 대변인이 예, 아니고 예,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대위 대변인이었다면은 제가 정말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네. 저는 지금 여기저기 김건희 여사 건도 있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어떤 칼날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당대표 이준석 대표를 향한 칼날이 있습니다. 그 칼날이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주제로 선정해서 시끄러운 것이 시작점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대통령 당신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당신의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 하수인으로 일부 역할을 하는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킨 것이 당신이 지금은 숨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국민들께서 당신을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당내 분란이라도 일으켜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빙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예. 지금 우리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김건희 그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이재명 대표라든지 김혜경 씨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예. 더 웃긴 건 그럼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약점들, 그 민주당의 그런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아. 일부 몇몇 의원들이 대응할 때 그 170명이 넘는 의원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그것이 언론에 좀 크게 노출이 되는 것뿐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될 걸 국민의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 그래? 거기 김건희 마찬가지다. 특검에? 이 김건희 표현이죠. 특검에? 그럼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자로 나와 있는 이경 전 대변인이 조금 전에 앵커가 순간적으로 애드립으로 날렸던 예. 그쪽도 똑같다는 것이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쪽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거나 유포해서 물타기 하는 거는 똑같이 제가 조언을 드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더 진다. 국민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지금 억지로 지금 당대표까지 죽이고 특검도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그런 부분을 검찰이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억지로 그걸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방조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 논리가 빈약한 거예요. 논리가 빈약하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입 다물고 있는 부분에 아니면 지지하는 부분에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라는 이상한 빈약한 논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타기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물귀신 작전은요. 진쪽 패배한 네. 쪽에서 보통 하는 게 물귀신 작전인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을 하는 것도 제가 역대급으로 최초로 봅니다.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 좀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하여튼 사안별로 좀 나눠서 하자는 이 말씀 드리고 네. 주제 넘기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뭐 이제 김병민 이제 뭐 비대위원이시죠? 비대위원도 뭐 이제 순방 동행 관련 논란 이런 걸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김정숙 여사 때는 어땠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와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대위원 얘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서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MBC랑 단독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 영상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이라는 게 사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합류를 주저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또 비대위원 발표하자마자 1시간 만에 또 명단 바꾸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원래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 또는 보수정당이 무리수를 두기 싫어하거든요. 예,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동하는 게 이 보수정당의 덕목 같은 건데,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뒤에 독전광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총도 안 주고 앞으로 뛰어가라 그러잖아요. 앞에 사람 쓰러지면 그 사람 총 받아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서 두 사람당 총 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가지고 그럼 뒤로 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을 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기관총을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같은 정도 상황이면은 원래 보수정당이 이렇게 안 갑니다. 원래는 지금쯤이면 다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뒤에 기관총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네. 네, 뒤에 누가 기관총 들고 있다고 하고 어제 이제 MBC의 단독 인터뷰 서문시장에서 이루어진 단독 인터뷰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현실 인식이 맞습니까? 뭐 저는 본인으로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독점관이라는 건 이제 전쟁을 부추기는 누군가가 기관총을 들고 서 있다는 건데,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거론했다면 독점관으로 했으니까 명예훼손 걸릴 수 있고 또 당 윤리위에 회부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가 서 있다고 했는데, 뭐 절대자라는 표현도 예전에 있었으니까. 그 이제 상상만 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네, 제가 이런 질문 거꾸로 하나 드려볼게요, 앵커님한테. 네. 이 싸움 윤석열, 이준석 계속하면 누가 이깁니까? 자, 그러면 시점을 나눠드릴게요. 네. 6개월 뒤까지는 누가 이기고, 총선 때는 누가 이기고, 네. 자, 정권 말기에는 누가 이깁니까? 세 가지 시기를 구분해가지고요. 예, 첫 번째 시기 6개월이었습니까? 예. 올 연말까지라고 치고. 올 연말까지로 치면 누가 이기냐? 예. 저의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빨리 생각합니다. 두 개 더 대답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총선 때. 총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요. 정권 말기에는. 정권 말기에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혹시 뭐 판단하실 수 동의하십니까? 있습니까? 저는 다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네. 우위에 저도 있다고 보세요? 이경 그 대변인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요? 첫 판, 둘째 판, 셋째 판 다 이준석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잘못 알고 국힘의 저 허약한 정신력을 가지고는 이준석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제가 우리 스픽스 방송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저 자체나 폼을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또 보도됐던 포항에서 완전히 저 뭡니까 이제 수해 현장에서 저 장화 옷은 보통 어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장화만 보통 신잖아요. 근데 저분은 장화 옷을 아예 입었어요. 어부들이 이제 생선 같은 거 그물에 털어낼 때 이런 옷을 입고 그 리어카를 끌고 나가면서 막 이렇게 수해복구 국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이 싸움에서 자신이 시간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이준석이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이 이기지 못한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것은 구조적으로 지는 싸움이었고 지금도 지고 있고 시간이 가면은 더욱더 참혹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게 되어 있는 싸움인데 이걸 똑같이 말씀드려도 이제 이해를 안 하시고 거부하고 죽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이 어느 정도 분열 상황이 와서 총선 때 지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마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 예정자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먼저 내칠걸요. 이준석을 내치는 게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붙어 있잖아요. 총선 때 가면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쳐내고 이준석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야 윤석만 쫓아내면 된다고요.
당이 안정되고 국정 운영 동력 확보한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건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좀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절반은 동의한.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다 이준석이 이긴다고 네네네.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준석의 태도가 되게 여유로워서 본인이 지금 승기를 잡았다라는 모습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1, 2, 3단계에서 1단계 이겼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저런 태도는 장난스러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되게 정치 혐오까지도 불러일으키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마치 게임하듯이 네네. 했던 뭐 그 기관총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 표현을 한 이준석 대표를 더 가볍게 여기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라든지 앞으로는 대선 후보까지도 막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평론가들은 평가를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가벼운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1, 2, 3단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승기를 잡을 것이냐. 지금 제가 앞서서 법원의 판결을 얘기했습니다. 위헌이에요. 이거 자체가, 비대위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나올 비상 상황까지는 당내 분위기입니다. 비상 상황,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너희들이 억지로 당원까지 개정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법원이 아마 이걸 받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가처분 신청 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예 비대위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마치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질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정치를 앞으로는 좀 잘한다. 아니면 또 김건희 여사가 좀 모습을 좀 덜 보인다면,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하락하는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약간 좀 공개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지지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지율이 이번에 또 조금 살짝 올라간 게 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아마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마 더 떨어질 거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은 앞으로는 계속 국민들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측은지심도 받기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이제 의견을 좀 보태면 예. 이준석에 대해서 저게 정치가 아니고 게임이다. 정치를 일종의 놀이처럼 하고 있다는 그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거는 정통 정치하고 전혀 거리가 멀다.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치를 정치처럼 하든 게임처럼 하든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대응하는 논리를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게임하는 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예. 그런 국민적 판단은 상대적 판단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윤핵관들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예. 근데 비교를 할 만한 소재가 없어요. 비교를 할 만한 논리가 없어요. 비교를 할 만한 절박성도 없고 국민적 공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비록 정치다운 정치를 하지 못하고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고 비판은 하지만 예.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논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이 싸움 누가 이기겠냐고 하면 이준석 자기 마음대로네. 그러니까 엿장사가 엿과이 두드리듯이 이준석은 막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더라도 언론에서 다 주목을 하고 받아주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뭐 원내도 아니고 당 대표고 이미 축출된 사람인데 어떻게 윤 대통령이 한 달 전에 갔던 서문시장 가서 옛날에 내 서문시장 가려고 했는데 정말 이번에 왔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뭐 칼잡이 같은 거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수하고 네, 밥하고 말아 먹는 그 모습을 MBC가 단독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전국적으로 생중계하듯이 내보내는데 네. 야,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국민들이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면 봅니까? 오늘 이제 유력 일간지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뭐 예. 보니까 법원 너거 조심해라. 뭐 이제 사투리라면 야, 너 좀 조심 먹어 죽어. 뭐 이렇게 협박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신문에 나오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모습이고, 이준석은 서문시장 가서 윤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던 이벤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저분도 이준석 하나 정리를 못 하는데 홀로 풍찬노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면 힘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이미 여론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편을 들게 돼 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짧게요. 죄송해요. 네, 짧게. 괜찮습니다. 이준석한테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제가 이제 정치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경 네가 그러려면 센 놈하고 붙어. 한마디로 센 사람하고 붙으면은 이것이 이슈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저는 대응이 게임처럼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 행보에 클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던 거고 네네네. 지금 게임처럼 대응을 하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지율이 낮아 대통령과 맞선입니다. 근데 이 시작을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시작 안 했어요. 대통령이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게임처럼 지금 즐기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인데 언론에서 보여질 때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싸움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정말 보고 싶었던 부분, 국민이 정말 원했던 부분, 그런 정책 부분이라든지 민생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국가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좀 약한 편은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걸 많이 해야지 클릭수가 올라가거든요. 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이준석 대표가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상황을 언론이 노출하니까 국민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 언론이 만드는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우위에 이준석 대표가 놓여 있다라는 점도 전 또 동의하고요. 정기현 평론가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준석 측의 생각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좀 단축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양쪽 다 결국에는 언젠가 피곤하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게 된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좀 접근했습니다만 연말이라고 하셨죠 아까. 연말쯤 갔을 때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얘기를 아직까지 듣고 있을까 싶긴 한데 시간이 점점 더 이제 길어지면 아까 이제 총선이라는 시점을 또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점쯤 됐을 때는 당연히 이준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배경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준석 대표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렇게 누군가 배후에 물론 체리따봉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겠지만 상황을 자꾸 누군가 배후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준석 대표가 하시고 정치를 게임처럼 하는 모습은 저는 정말 피곤하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피곤할 겁니다. 저도 너무 피곤하고요.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뭐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사실 절망보다는 정말 외면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제 풀지는 네. 뭐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최소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캐릭터와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그 현상. 예전에 우리 안철수 개인과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2년부터 10년 전에 대선 과정에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준석 개인과 이준석 현상을 분리하고 정치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보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앞으로 한국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구분하면서 좀 쳐다보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정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싸우는 어떤 당 대표의 모습,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당 대표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바라보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이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건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준석을 키워줍니까? 대통령이 키워주고 있긴 그러니까 하죠. 이준석 스스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했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그 못된 것은 같이 배운다고요. 아니면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돈 주고도 따라 한다고. 네. 뭐 그거는 양극단 중에서 무엇이겠죠.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대중들의 열광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 뉴스를 안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맞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여론이라는 것이니 네. 실체에 대한 것과 현상에 대한 것들은 좀 구분해서 보자.
뭐 이런 말씀 한번 더 TG 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님, 이준석 대선 후보감으로 성장했음. 자꾸 게임처럼 한다고 하는데 20, 30대는 그보다 좋은 예시가 없음. 모르겠으면 게임을 다들 해보시든가. 이런 평가도 한편으로 있다는 거. 근데 정치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한때는 게임하느라고 3박 4일을 PC방에서 사는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네. 저는 좀 무슨 반론을 의미인지는 하자면 알겠습니다. 아, 예, 예. TG 포레스트님 아니 발언을 아니 해주시죠. 저는 발언 아니 정치가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인생은 드라마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인생도 하나의 게임 같은 거다. 드라마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인생은 그러면 인생인데 네. 인생을 게임으로도 비유할 수 있고 드라마로도 비유할 수 있고 소설 아닌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그런데 그 비유라는 것이 이해를 하기에 훨씬 쉬운 거예요. 이 정치의 복잡한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또 결과를 분석해서 지식으로 습득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대중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게임이라는 수단을 가져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지한 정치 이론을 가져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게임처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도 쉽고 차라리 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성의 잣대와 시각으로 야 이거는 정치는 게임이 아니잖나 하는 것은 기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만 그것이 전체를 무시할 만한 수단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게임처럼 볼 수 있고 드라마처럼 볼 수 있고 아니 정치를 영화처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성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뭐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거 하나만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8일에 이제 올라가는 가처분 신청 안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관련된 거고요. 이제 3차 가처분 신청, 2차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어떨지 좀 갑로들박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자 인용이냐 기각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예전에도 소수 의견으로 저는 인용된다고 얘기했고요. 네. 지금도 뭐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저는 인용된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제 3차 신문의 핵심 내용은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기 위해서 당헌을 전국위에서 개정합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진석 위원장님은 해안이 있으신 분이니까 신문기일 이제 본인의 지금 자격 정지와 관련된 것도 오늘 원래 하자고 했는데 맞습니다. 요거는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해서 법원이 24일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더라도 예. 비대위원장은 열흘 동안 더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준석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하고 28일이라고 하네요. 28일 죄송합니다. 28일 날 하면 그 시간 동안은 비대위원장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오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됐다고 하면 물론 오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오늘 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데 네. 그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을 두 개 나눔으로써 정진석 비대위가 한 14일 정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그 사이에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설사 오늘 무력화되더라도 네. 죽을 건 없다. 그런데 만약 이게 한꺼번에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액션 플랜을 짜기 좀 어려워지죠.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전준위에서 결정했던 당헌 개정이 그 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렸는데 거기에서 출발한 비대위는 물론 그것은 법안으로 다루어서 한꺼번에 내릴 수 있는데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어찌됐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중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주 동안 시간을 벌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패배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플랜 B를 선행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인용 기각 전망 주셨는데 저 오늘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각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오늘 우선 한다는 것은 무엇이 오늘 심사를 한다는 것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선은 국민의힘 당이 본인들의 당원을 개정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부분이냐 이거거든요. 예. 당이 본인의 당원 당규 개정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억지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으나 네, 네.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자체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또 전문가들이 또 이제 국민의힘 측의 변호사 출신 평론가들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이것도 기각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별거라고 봐요. 그것은 비대위 구성 자체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의 위치에 대해서 이것을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법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헌법과 정당법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잘못됐다 할 수가 있지만 너희들이 당원당규 바꾸는 걸 뭐라고 하겠니? 그것은 그 가처분 신청이 이번에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예.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이 과정에서 정말 못된 것, 국민으로서 저희가 제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 참 비열하고 못됐다라는 것이 이것을 신문기를 늦추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신문기를 늦추면서 그 안에 네. 이준석 대표를 윤리 제명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 너무 걸려 있죠? 웃기잖아요. 네, 나중에 윤리위를 제명을 한다? 그럼 법원 판결을 나중에 재판부에서 이제 했을 때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그럼 이준석 대표가 윤리에서 제명될 정도인가? 처음 싸움 누가 시작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때는 무슨 해당 행위니 어떤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않고자 뱉었던 그런 발언들이 물론 그 발언들이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지만 그 발언을 하게끔 그런 궁지에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너 이거 해당 얘기다 하면서 이것을 아예 제명한다? 이거는 앞뒤가 너무나도 맞지 않고 억지스럽다. 그러니까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인데 그 징계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저도 안 그래도 언급하려고 그랬는데 이준석 징계와 뭐 법원의 판결 이런 건 다 별건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징계를 하게 되면 그 당의 이제 선택이고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제명이든 어떤 자신이 징계받은 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법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사실 인용 기각 저희가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윤리위에서 하는 거는 당 내부의 실제 이제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파장은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성상남에 대한 증거가 나와가지고 기소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난번하고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을 축출하기가 좀 부족하니 다음건 정지 6개월로는 다시 이제 중징계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출당 요구나 두 번째가 이제 그 제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면 이준석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네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민심이나 여론이 이렇게 이준석을 죽여야 되는 건 맞느냐? 차라리 지난번에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용이 되지 않고 각하가 돼버렸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에서 다시 이준석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에 무리수를 덮어서 더 큰 무리수를 두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준석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거의 우리 휘발유로 치면 아니 만땅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깥의 동력은 더 커질 것이고 정치적 타협점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그러면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관계의 충돌 과정에서 뭔가 소통하고 협상하면서 주고받기가 되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은 더욱더 멀어지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에 이제 다시 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내 지도부의 그 주류 세력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수를 이미 너무 많이 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마무리하려면 법적 판단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준석 제명밖에 없거든요. 제명을 해서 역풍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빨리 끝내서 연말이든 내년이든 넘어가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이거를 이제 이 시류를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때 그분들이 모를까요? 다 알 텐데. 그러면은 이준석이 쫓아내면 상황이 끝날 것 같아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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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이준석을 제명해서 완전히 축출하면 이 상황이 종결이 되냐고요. 종결은 안 될 수 있는데 종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더 악화가 되나요? 그나마 안정화되는 쪽으로 갑니까? 아예 이제 뿌리를 뽑아놔야 자신들의 뿌리를 어떤 뽑는다는 운신의 폭이 거는 커질 수 있다. 그 얘기라는 거죠. 정치적 생명을 잘라내야 되는데 정치적 생명은 윤핵관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르는 게 아니고 국민이 그것을 자를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을 아무리 죽이더라도 이 사람이 탄압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억울한 것이 있다. 나는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더욱더 강력하게 뭉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르고 말고 이준석이 죽고 살고를 어떻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결정합니까? 국민이 다 결정하는 게임인데. 하지만 집권 여당에게 시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경 대변인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치 쪽을 바라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냉정합니다. 너무너무 냉정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챙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 나의 사람 몇 명,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다 하면 잘라내는 것이다. 왜 서두가 이렇게 길었냐.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 만약에 완전히 제명 처리한다 네네. 하면은 우선은 일단락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언론이 이제 싸움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쫓아가면서 뭐 할게 이슈몰이를 안 해줄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을 언론이 담아줘야 되는데 이 담아주는 언론이 양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담아주겠냐고. 네, 맞아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때도 지금 아까 같은 그런 게임하듯한 그런 태도, 가벼운 태도로 계속 사람 안 바뀌거든요. 계속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았던 측은지심도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수는 하나 있어요.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를 다 잘하느냐? 그러면 지금 국민들께서 그 김건희 여사 건 관련돼서 별도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네. 그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미치고 있어요. 그럼 김건희 여사의 앞으로의 행보, 윤석열 그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좀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너무 못한다. 그럼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그 같이 있는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일부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목소리 힘을 또 실어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 정말 잘한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창당을 다른 쪽에서 해야 되지 네네.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네. 저도 좀 완벽하게 추측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보는 시청자가 제가 이준석 당대표 편도 안 들어주고 계속 뭔가 이제 욕하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연말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어떻게든 매듭지어서 여당 지도부가 힘의 우위에 놓이겠지만 총선 시점에 가서는 이렇게 가면 저는 국민의힘 폭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그러면 제명을 통한 이준석 축출이 이 게임의 처음과 끝이면 관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이 이 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하나.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데 이준석은 쫓아냈어요. 국정 안정 안 돼. 예. 민생 못 챙겨. 예. 정치는 더 개판이야. 예.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야, 왜 이준석을 쫓아내고 이게 뭐야고 하면 그때부터 더 궁지에 몰리는데 예. 차라리 정치적 계산을 하자면 이준석 손을 잡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네. 이준석 이놈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거리라도 되지만 예. 이준석을 축출할 수도 없는데 강제로 축출해놓고 그 뒤에 지지율이 회복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왜냐하면 실력이 지금 이미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쇄신이나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바꾸고 하위직 직원 청와대 직원 50명만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정 지지율이 회복된다? 그 전제를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일단 안정으로 간다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축출 이후에 오히려 이준석의 필요성이 더 생길 수 있다 보수에는 제가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아, 예, 예.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 드리고 자, 뭐 저희가 이제 주제는 넘겨야 되는데 요건 짧게 짚고 저희 PD가 자꾸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음 주제 넘어갈 건데 좀 재미가 없는 아니, 모양입니다. 오늘 PD가 넘어갈 계속 건데 넘기라고 하는 대통령실 얘기를 잠깐 할게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최근에 이제 인적 쇄신을 대통령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한 배를 탄 한 대 뭉치자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결국에 이제 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대통령실 내부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전망들은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대통령실장이 조회를 집권 초기에 조회를 하지 지금까지 조회 한 번도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이제 6개월쯤 예. 지금 한 5개월 지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왜 조회를 합니까?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실장으로 있으면서도 비서실장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50명 정도 쫓겨난 분들이 다 이제 윤핵관 중에서 또 장제원 파들이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사실상 대통령실 내부의 전체적인 그 움직임을 장제원 이제 의원이 주도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 축출됐으니까 우리가 주인 의식 가지고 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모은 것이니 저분이
지금 자신이 대통령실을 장악했다고 국민들에게 표시내는 것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지금까지 본인은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 예.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계속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집권 또는 출범 초기에 가장 큰 문제는 참모진 중에서도 비서실장 교체를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평론가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이제 개선 장군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갖지 마라. 그리고 둘 모두가 대통령이 되라.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왔고요. 마지막 언급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어디서 짱돌 날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리스크 점검을 해라. 마지막 거는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모두가 돼야 되고 아무튼 기강을 잡기 위한 발언을 한 거 이전까지는 아무튼 자기의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방증을 한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인식인 것 같아요.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른다? 그동안 짱돌이 어디서 날아왔습니까? 아니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이슈탱크를 통해서 뭐 정치 본색을 통해서 비판했을 때 대통령실 리스크는 내부에 있었지 외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짱돌이라는 표현은 짱돌이 보통 외부에서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하고 내통을 잘해야 됩니까? 완전히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만 움직여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으면 장비 탓을 하죠. 그리고 농부는 뭔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관계가 어그러지면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대의 다른 사람 타인의 탓을 하는 것이고 네. 다 그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면은 항상 당신 덕이오가 아니고 당신 탓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선 저는 첫 번째 비서실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김대기 형은 알았고요. 항상 대기 네. 중이었죠. 네. 비서실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구나, 그 모습을. 제가 근데 저는 거기에서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예. 모두가 대통령이 되라? 예. 그럴 거면 뭐하러 대통령 뽑습니까? 아닙니다. 대변인님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이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왜 대통령이 데려갑니까? 대통령이 데려가면 국민들한테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정말 많은 세금을 들여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선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 국민들한테도 당신들 모두가 대통령을 자세로 그렇게 임하십시오. 그렇게 삶을 각자 도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까지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예. 리스크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리스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리스크 정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민주당 잘 못한다 할 정도로 공격을 잘 못했어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아주 잘 정말로 되게 정말 아픈 얘기들을 다 잘 끄집어서 공격하거나 대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 자기들 내부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무슨 짱돌이 어디서 날라오지 날라올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 네. 근데 여기서 대통령실의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가장 측근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선 국민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잘 새겨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인생지사 세옹지만데 뭐 저 자리에 있어야 4년 6개월이고 나올 날이 길게 세어봐야 뭐 한 1000일 정도 넘게 한 1500일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비서실장이 기강 내부에서 잡지 말고요. 바깥에 나와서 일단 여당 의원들은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 주변에서 비서실장 오늘도 나와서 술 한잔 먹고 갔다 가더라. 이런저런 대통령 의중 전달하고 또 이야기 들었다 그러더라. 혹시 저분 정말 새벽부터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실 텐데 밤늦게까지 거기에 앉아서 이런 거 저런 거 궁리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기왕에 기강 잡고 하실 것 같으면 그 기강 잡아서 하는 일은 아까 청와대 안에 있는 우리 대통령실 안에 한 300명 직원들한테 좀 맡겨놓으시고요. 바깥에 나와서 협치가 무엇인지 민심이 무엇인지 여야 간의 문제가 뭔지 적극적으로 만나서 바깥 얘기를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이라도 좀 제대로 하라. 저분 저렇게 못할 것이라고 임명 초기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아직도 잘한다는 이야기가 안 들리니 정말 김대기 실장님 바깥에 나와서 야당 믿고 싫으면 안 만나도 좋으니까요.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의 의견과 여당의 의견과 민심을 좀 수렴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뭐 김대기 핵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아래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 뭐 저는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권력을 잡든 간에요. 어떤 라인이든 일만 잘하면 되죠, 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저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무혐의에서 기소 의견으로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얘기인데 당장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원래 무혐의였는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이런 결론이 났다고 하지요? 성남FC 의혹, 게다가 제3자 뇌물 공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쉽게 표현하면 원쿠션 해가지고 했단 얘기인데 이거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경 대변인 일단 드릴게요. 우선은 제3자 뇌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뇌물을 대신 받았다, 제3자가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럼 여기에 이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네. 것입니다. 그럼 시작점이 병원이 들어서고자 했던 그 30년 전에 병원을 짓담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이 성남FC에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요, 지금 이것이 그러면 그 성남FC에 들어가는 돈이 그럼 이재명 지사가 먹은 것이냐? 그럼 제3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3자가요, 성남FC, 성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구단주로 이재명 그때 당시 시장이 구단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될 것을 대기업을 위치함으로써 그 대기업에서 받은 광고비로 시민의 세금을 줄였던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이 성남 시민들이 제3자 뇌물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성남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상당히 빚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쪽 성남을 좀 취재를 일부러 좀 해봤기 때문에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빚 탕감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리대금 업체라고 하죠. 네. 그런 대부업체에 빚을 진 그런 국민들,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중소상공인 4,450명 또 빚도 탕감해주는, 이거 다 세금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운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결론은 이제 시민이 가져간 것인가요? 그것을 제3자 뇌물죄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에는 분명히 의문점이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니까 무혐의가 무슨 혐의 있음으로 해서 네네.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올라가는 것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들이 좀 보이긴 해서 일단 정기현 평론가의 평가도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경찰이 7개월 전에 이제 뭐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거를 지금 이제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여러분 한 2달, 3달 전에 삭발하고 가서 경찰국 신설할 때 전국 총경들 모여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이제 권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하는 일종의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예.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최소한 누군가 권력지향적인 경찰이 네.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하면 경찰 공무원 노조가 되든 어디가 되든 나와서 성명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 다르다고 왜 우리 조직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 하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습니까? 지난번에 경찰국 신설해서 행안부가 경찰 조직 전체를 장악하겠다고 하니 삭발도 하고 총경들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해서 총경 뭐 이렇게 주도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좀 이야기를 국민들께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예를 이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저 무역센터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으로 원빌딩을 100층짜리 짓기로 했다가요. 투빌딩 체제로 가는데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은 엄청나게 지금 갈등 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테니 서울시에 네가 기부 체납할 거 뭔지 서울시 기관에 자 상수도 본부도 있을 거고
시설관리공단도 있을 거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LH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원 좀 해라.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정도 되면 이제 저런 땅에서 좋다 10년 동안 1,000억 기부하겠다 또는 후원하겠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기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3자 뇌물 공유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두 번째 강남구에서 예.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자기 기관이 하부기관이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뭐 복지재단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이에요. 거기에 좀 후원도 하고 광고도 좀 해주고 이렇게 좀 하라고 해서 한 50억 내놓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걸 제3자 뇌물로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특정 기업이 와서 개발할 때 그것에 대한 거를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부도 받고 또는 이런 후원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후원을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청하는 그 행위가 예. 제3자 뇌물 공유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는 국가 돈 들여서 외국 나가서 현대자동차가 잘 되고 삼성전자가 잘 되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가서 셀즈 외교하지 않습니까? 왜 특정 기업 편들어줍니까? 돈 먹어서 그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성남FC에 지원했던 그 기관이 이재명 개인 소유라든지 특정 개인이라든지 예. 이러면은 이게 말이 되지만 공공기관이 인허가를 내주고 그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후원이나 광고 형식으로 돈 낸 것을 제3자 뇌물인데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자 후원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이 한 쪼가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걸로 그러면 적용할 수 있다고요? 검찰에서? 그럼 경찰도 거기에 동조했다고요?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선출직들 선택권 또 선출된 사람의 자율적 권한 그것에 대한 확장들을 관리하는 방식 예. 뇌물을 먹지 말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민생을 보살피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이 행위 자체를 제3자 뇌물이라는 걸 가지고 올가맨다? 이 정도 좁게 다루어서 가야 될 거냐.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나 김혜경 씨가 돈을 먹은 것을 단돈 10,000원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예. 차라리 폭로를 해서 기소를 시키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전국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 전체에 대한 공직 활동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를 듣고 있는 경찰 관계자 내지는 뭐 자신감을 보였다는 뭐 보도에 따르자면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경찰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가 앞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일단 언론에 뭐 흘리거나 얘기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다만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그 대가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고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죠. 저는 저기서 하고 있는 기소검찰과 그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수사해서 올렸던 그 경찰관의 이름 예. 그리고 거기서 결제 라인에 올랐던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을 지든 안 지든 그것은 자신은 정당하게 했단 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네네네. 동의합니다.